자, 안녕하세요. 리얼인드노믹스 36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얼인드노믹스 36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죠? LTE 완화, 금리 인하 후 은행 주택대출 50% 급증. 8월 26일 8일자 기사입니다. 8일자 기사입니다. 자, 그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LTV 규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LTV DTI, 영어로 외우면 정말 이해가 쉬운데요. LTV가 loan to value. 그러니까 그 가치 대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론이 대출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LTV가 50%일 경우에 내가 1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5천만 원까지 땡길 수 있다. 대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DTI 같은 경우는 debt to income. 그러니까 그 내가 수입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때 DTI가 50%라면 그 원리금 합해서 2,500만 원까지 땡길 수 있다. 대출할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근데 이 LTV 규제가 완화가 어떻게 그 70%로 저번에 완화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실질 보면요. 각 은행, 뭐 우리은행이나 뭐 각종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은행들의 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실제로 크게 증가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를 했다고 이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액이라고 하면 상환을 받게 될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환을 받게 될 금액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라고 해서 아직 신청은 들어왔지만 아직 승인이 안 난. 그렇죠. 아직 대출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신청액 수는 이보다도 빠르게 또 증가하고 있다. 3배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SC은행은 그리고 이게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담보대출을 받는데 2금융권에서 돈을 땡겨오는 사람보다 이제 1금융권,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은행들에서 돈을 땡겨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채의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LTV가 70%로 상승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14일에 기준금리 0.25% 내렸던 거, 그 두 가지가 다 이 주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큰 효과가 있었네요. 퇴직연금 운용, 기업이 주도, 퇴직연금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오를걸. 8월 27일 8월 27일 수요일자 기사였습니다. 자, 이게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202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인데요. 자, 어떤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퇴직연금을 보통은 그 기업이 알아서 운용을 했단 말이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은행에 오랫동안 거래해온 그런 은행이나 아니면 그래봤자 뭐 가짓수가 몇 개 안 되는 그런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나머지 수익을 걷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그 종업원들이 퇴직연금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직접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채권이나 이런 종목에 다각화를 시켜가지고 수익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금융회사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이런 자산들을 통째로 맡긴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은행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예치를 하니까 뭐 수익률이 한 연에 2~3%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새로 바뀐 거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란 말이에요. 투자처별로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를 뭐 분야별로 또 따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약간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연 수익률이 5%에서 6% 이상으로 지금 2배 이상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대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적연금 규모를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적정 규모로 이제 맞추려는 그런 노력이 있죠. 삼성전자 퇴직연금 펀드 이렇게는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 근데 삼성그룹 전체를 이제 포괄하는 그런 기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뭐 건설기업 연합
퇴직연금이라던가. 왜냐면 예. 이건 너무 규모가 크고 예, 그렇죠. 시장의 어떤 형평성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자그만 것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 이제 기금연금 이제 설립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30인 이하의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여러 기업을 예. 합쳐서 이제 운용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 운용 규제도 완화가 되는데요. 주식이나 위험자산 보유 한도가 예. 지금 40%인데 예. 70%로 늘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를 이제 도입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디폴트 옵션. 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이걸 아예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운용 그 사한테 그냥 아예 맡겨버리는 겁니다. 신경 아예 쓰지 않고. 예, 그럼 운용사가 알아서 뭐 자산 비율 같은 것도 다 조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뭐 AI 플레이, 게임으로 치면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자, 그리고 다음. 자, 8월 29일 금요일 일면입니다. 예. 자, 최경환. 교용 유연성 높여 노동시장 개혁. 예. 자, 이게 그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기사였어요. 관련 기사까지 그렇죠. 했어요. 다른 관련 기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이 현재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자, 5년 차쯤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 또 뭐죠?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예. 최경환 부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야별로 좀 정리를 예. 해봤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성장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 수출로 이제 저성장을 탈피하는 게 아니고 내수랑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그 활성화 시켜가지고 예, 예. 이제 저성장을 탈피하겠다. 쌍끌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상 성장률이 6%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사실 중국도 뭐 7%, 8%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률이 6%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죠. 예. 부총리의 그 발언으로 봤을 때 일단 실질 성장률 4%에 그다음에 물가 2% 더해서 총 6%를 경상 성장률로 목표를 잡고 있다. 원래 경제 공식에 실질 예. 성장률에 예. 인플레이션율을 더하면 예. 그 경상 성장률이 나오는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물가까지 그렇게 고려해서 예. 6% 성장률을 하겠다 예. 이런 식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자, 같아요. 그럼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젖먹이 아기부터 예.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그 직장에서 보육하는 거 그리고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예. 이제 3세에서 4세부터 좀 더 지원을 해서 여성에는 이제 경력단절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성 그 사회 진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경력단절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다시 뭐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그렇죠. 생산성을 좀 유지하고자 예.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그 발언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제 저물가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금 저물가 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 인플레이션만 걱정을 할 게 아니고 사실상 지금은 저물가 그러니까 1.3% 물가 상승률 1.3% 뭐 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물가가 거의 안 올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물론 체감으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디플레를 걱정하는 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은행과 기재부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치를 이제 2.5에서 3.5%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요. 예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재정 적자 정책이라고 하죠. 예. 사실 이게 부채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뭐 쌓여 있어서 거기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 그 부채인데 그래서 질문 보면은 뭐 미래의 열매를 미리 따먹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최경환 부총리는 그걸 마중물로 생각한다고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마중물. 이거를 꼭 필요한 그러니까 불가피한 어느 정도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뭐 정규제 논설위원회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한국경제, 우리가 보는 한국경제 논설위원회에 따르면은 뭐 GDP 대비해서 10% 정도까지는 이제 그 부채를 더 땡겨 올 게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냐 하니까 최경환 부총리는 10%까지는 아니고 지금 내년 예산 증가율인 3.5%보다는 좀 더 높게 10%보다는 좀 아니게 해서 저의 생각에는 한 5%에서 7%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생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상당히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랑 이제 현대차가 사실상 좀 뭔가 캐리하고 있어요. 큰 흑자를 내면서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 그 지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뭔가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은퇴한 베이비 부모가 뭐 이렇게 골목 상권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이 골목이 지금 다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가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골목 상권이 뭐 모두 다 공생할 수는 없는 거고 좀 뭔가 경쟁력이 있는 골목 상권 예. 이제 그쪽에만 좀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소상공인에게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군요. 자, 이제 가계부채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자, 이 가계부채가 좀 문제가 되는데, 예. 자, 가계부채가 저희가 1000조 시대입니다. 그쵸. 엄청난데요. 부채 원인은 주로 그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나 집을 살 때 예, 대출을 받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부동산에 이제 그 돈이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빚들이. 예. 자, 그럼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자, 최경환 부총리는 또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나오려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거래를 더 활성화하기 때문에 LTV DTI를 완화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나오려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부동산 대출을 또 시켜버리면 예. 카드 돌려받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그냥 제로섬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로섬이에요. 어쨌든 이 정제의 순환은 일어나게 되는데 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단기적인 해결책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단기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 예. 이런 말 했죠. 뭐 말은 다른 말이죠.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다음 사실상. 이제 예.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노동시장 개혁.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 수준으로 이제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는 거랑 예. 이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겠다. 그러니까 해고 같은 거, 정규직의 해고 같은 걸 좀 뭔가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고의 자유를 예. 이제 좀 두도록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데 예. 정규직은 해고의 자유니까 약간 비정규직화를 하고 예. 그다음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그 처우를 높여주는 거니까 예.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를 하는 그래서 어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사이에 있죠 벽을 좀 허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예. 이게 뭐 말이 쉽지 이게 실제는 쉽나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노동 고용시장 유연화라는 게 사실 이게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인식이 사실상 이거에 대하면 굉장히 정규직인 사람이 이거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 오래 다니고 싶잖아요. 사실 그쵸. 해고가 자유화가 된다? 힘들죠. 그러면은 진짜 하루하루 그냥 명이 쭉쭉 잘 봐지는 거예요. 느낌상. 이게 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막 그렇게 뭐랄까 지금 뭐 잡지도 않고 한다는 거죠. 또 취업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은 고용이랑 해고가 쉽게 일어나는 그런 구조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채 이런 게 있지만 외국계 기업 같은 것도 전부 다 상시 채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고도 자유롭고 고용도 자유롭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두 개 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문제인 거는 그러니까 해고가 자유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경력 커리어가 이게 누적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많이 옮긴 사람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전 충분히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경쟁력 부분이죠.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과도한 세무조사를 줄인다라고 했고요. 네, 이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정책 예. 이런 것도 한번 봐줘야겠죠.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죠. 예, FTA가 타결이 막바지에 이뤘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협상 진행을 하는 이 컨셉을 설명하자면 로키 전략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분야에서는 이제 로키로 시작하는 전략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나 이해관계자라든지 어떤 그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관세 철폐란 건데 FTA가 관세가 확 철폐가 된다거나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 그렇죠. 나오거나. 그런 급진적으로 그 관세 철폐를 시작하진 않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살짝 그쵸. 조금씩 이제 그렇죠. 그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로키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내유보금 과세 저희가 항상 말했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결국은 하거든요. 이거를 예. 세계 최초로. 그래서 이제 사내유보금이 사실 기업이 자본 유출이 된다던가 투자 저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2009년에 법인세를 3% 깎아준 적이 있다. 예. 기업을 위해서. 예. 근데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지난 5년 동안 상위 7대그룹 사내유보금이 2배로 늘었더라. 그러니까 지네들 배만 불렀더라. 법인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인세를 깎아줬을 때 예. 이제 뭐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돈이 내수로 흘러가면서 이제 내수 활성화를 진작을 시키면서 이제 그쵸. 경기가 살아나는 걸 기대했던데 예, 임금을 올려주거나 이제 근데 투자를 결국에는 주주가 배당을 예, 하거나. 가계로 흘러들지 않고 결국에 기업이 꿰차고 있었다. 그쵸.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돈을 정부가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임금이나 투자나 배당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게 유도를 하는 목표다. 거다. 그래서 라는 약간 거죠. 강제성을 띠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상 뭐 이거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뭐 사실상 그런 뭐 목적으로 한다면 큰 하지만 이 목적대로 그게 흘러갈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뭐 기업의 어떤 의욕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그쵸. 세금 올린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엔 또 세무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배치된 내용 있죠. 예. 자, 이거 마지막 기사인데요. 예. 8월 30일 토요일 일면입니다. 예. 2015년 최저 생계비 2.3% 인상. 역대 최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물가 지속이 계속 여파가 되고 있고 계속 예. 지속되고 있으면서 예.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취약계층이 이제 타격이 입는다는 내용인데,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상 인플레를 우려할 게 아니고 디플레를 좀 우려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1.3%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장률이 사실상 둔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최저 생계비라는 게 원래는 그 물가 상승률을 연동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률이 5%면은 최저 생계비도 5% 올려줘서 똑같은 수준을 맞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저 생계비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물가가 1.3%인가요? 예. 1.3%까지 상승 안 하니까 1.3%만 원래 이론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예. 체감 물가라는 게 또 있어서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불합리하다는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거기서 1% 얹어서 2.3%로 결정을 했고, 결정을 했지만 이게 좀 턱도 없을 거예요. 1.4% 올리면 오른 느낌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네. 측정한 기준이 소비자 물가 지수란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예.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얘는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샀을 때 그 예. 물건 값의 이제 상승률을 측정하는 건데, 사실상 소비자가 주로 사는 그 물건 값을 측정한다기보다는 그 표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표본의 대표성에. 그 사실상 소비자들이 별로 그 소비를 하지 않는 그런 물품도 사실상 품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물가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우리 뭐 일상재는 훨씬 물가가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사실상 과자값이나 뭐 우유값 예. 이런 거는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잖아요. 상승 폭이. 아닌가? 어쨌든 정부는 이제 저물가가 지속되는 한 이 최저 생계비 인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할 때 예. 물가 상승률 대신
이제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을 반영한다. 예. 중간 소득자의 이제 소득 수준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데요, 그게 예. 이게 국회에서 1년 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최경환 그 부총리의 그 발언 같은 거 사실상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원래 뭐 지금 경제 거의 수장으로 봐도 되니까요.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이상으로 리엔드노믹스 36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